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제7회 지방선거 여파로 아주 떠들썩했던 한 주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외부자들도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패널 재편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수습사원이죠. 하태경 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개인으로 왔습니다. 개인으로. 하태경 의원님은 사실 모든 면에서 좋은 점수 받으셨었대요. 그런데 누가 점수를 매겼어요? 제작진도 있고. 아, 이게 외부자 제작진이 점수 매긴 거. 점수도 매기는군요. 여기 리스트. 이 자리 쉽지 않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예. 블랙 리스트가 아니고 화이트 리스트.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외부자들이잖아요. 네, 내부자셔서 네, 고정은 안 된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외부자 했어요. 새누리당 있을 때도 거의 외부자였고요. 요즘 내부자로 좀 들어가 보려고 무진 애를 의원직을 버리시면 쓰는데 당장이라도 채우고. 무진 애를 쓰는데 어제 또 바로 최고위원 잘렸습니다. 외부자들 아니, 사퇴하신 거지, 사퇴하신 잘린 거야. 거잖아요. 뭐 잘린 거죠. 국민들한테. 그래도 내부자가 좋지 않으세요? 외부자보다는? 아, 내부자는 무섭죠. 무섭다고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 때문에. 외부자들은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요. 그런가요? 여기 외부자 얼마나 무서운데 이 양반. 여기 외부자들은 무섭네. 인터넷 들어가 죽어요. 말하다가 그래서 책임지고 몇 분 잘렸구나. 한번 까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일 터지면 또 까이고 또 까이고 또 까이고. 아, 까이는 거. 영거팩이에요 그게. 까이는 거는 별로 그건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태경님은 까임에 있어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으신 저는 그거는 별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자 중에 한 분 이 자리에 모셨는데 사실 아직 비어있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새 보수 패널로 합류를 하게 될 신입사원 자리인데 네, 완벽히 보수된 보수, 열린 보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입니다. 이분은 1993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고요. 오랜 기간 정치부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정치 거물들의 면면을 꿰뚫고 계십니다. 원조 폴리널리스트라고 그러죠. 2007년에는 완전히 정치권으로 뛰어들어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공보실장을 맡으셨고 이후에는 청와대 들어가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변인, 홍보수석 비서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등등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특임대책까지 역임했던 자타공인 네. MB의 입입니다. 미스터 홍보수석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문이 저 문이 참 열기가 어렵습니다. 문이 잘 안 열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어떤 분들은 한 바퀴 돌면서 악수를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내부자 좀 했더니 버릇이 돼가지고 박수하는 게. 네, 외부자들의 새 식구는 바로 이동관 전 수석이었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로 신입사원으로 합류한 이동관인데요. 사실은 제가 1985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1993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고요. 오랜 기간 정치부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그건 이제 저를 그만큼 그 동안으로 젊게 봐주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아니, 오늘은 감사하고, 왜 이렇게 예. 셀프로 이렇게 자기 홍보들을 참 잘하십니다. 아니, 이제 이동관 선배는 시대가 시키는 일이니까. 저는 기자를 할 때까지는 철저히 외부자로서 했고 청와대 들어가서 그 권력 내부에 일할 때도 이 외부자로서의 시각을 갖고 나름 그 안에서는 악마의 대변인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수습도 안 거치고 바로 신입사원 됐지만 뭐 사원 합류할 자격이 좀 있는 거죠. 사실 이 자리가 오시면 이렇게 약간 검증을 시작하고 이거 면접 보는 거죠, 네, 신입사원. 그런 거죠. 근데 이미 저는 시작이 처음 왔을 되신 때 것 한 같아요. 시간 했어요, 면접을.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MB가 지금 여기 없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면회를 다녀오셨다 그래서 예, 뭐 그 이야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좀 아프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사실은 이제 이 당뇨하고 혈압 같은 거는 쭉 있었어요. 원래 이게 그거. 근데 사실은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거는 뭐 제가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약간 가족력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이 돼서 그리고 말르셨잖아요. 예. 그죠? 원래 또 이 잠을 많이 안 주무세요. 젊을 때부터 한 4~5시간씩 자고 뭐 일을 해왔는데 아마 여러 가지 뭐 심기도 그렇고 잠을 못 주시니까 그게 조금 더 악화되고 식사도 좀 잘 안 되고 뭐 그런 연세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럼요. 80조 곧 80인데요. 그러니까 예. 저도 아까 참
입사 시점을 8년이나 깎아주셔가지고 참 감사한데 근데 진짜 젊긴 젊으세요. 환갑이 지나셨잖아요. 그 남의 왜 영업 비밀을 정말 제가 늘 아까까지가 이렇게 좋았는데. 변호사는 막 이렇게 까발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노안 때문에 항상 속상해서 우리 하 의원님하고 저하고 대학 동기인데 네. 아 진짜인가요? 네, 제가 한 삼촌 같지 않아요? 아니, 작년에 공항에서 아주 그 홀로 남겨진 그 영상이 꽤 오래도록 돌았어요. 잔상이 남아 있죠, 그죠? 아니야, 나는 이거 차를 타고 가야 돼, 내가 지금. 자, 이거 차. 아,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사실은 뭐 이제 해프닝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 옆자리에 앉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방송사 뭐 아시지만은 철제 사다리 이런 것도 옆에 놓고 그러니까 이제 막힌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으로 돌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앞으로 빼는데 와 기자들이 통제선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조금 가면 난 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몰려오니까 이 차가 먼저 떠난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심정을 먼저 얘기하면 예. 아, 이 하이에나 틈에 홀로 남겨진 얼룩말의 심정이 이런 거거든요. 아, 저조차도 좀 막막하더라고요. 막 사방에서 달려들어 물어보는데 표정이 좀 많이 통제선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뭐 막 그 무슨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아 그때 제가 이제 반성을 사실은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아 사람이 항상 어떤 경우에도 B 플랜을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냥 저는 제가 그 차를 못 타리라는 걸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막막해졌는데 그런 상황이 통제선이 무너지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조금 뒤에 이제 알게 돼서 그렇게 됐지만 뒤에 경호차가 다른 경호차가 뒤에 후방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고 그걸 타면 되는데 그걸 딱 놓치니까 당황하시는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재정차려야 한다는 말을 제가 그러면 내가 지금 얼룩말인데 하이에나 딸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요새도 가끔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뒤에 따라오는 경호차 그걸 타셨어요? 이제 탔죠. 네. 택시 타고 잡으신 건 이제, 아니고요? 네, 택시를 타려고 이제 저쪽으로 갔는데 그 경호차가 따라온 거죠. 와서 모시고 왔구나. 네. 전직 하이에나 출신 얼룩말의 심경이었습니다. 아니 우린 그래도 하이에나를 하진 않았어요. 네. 끝장 토론인가에서 유시민 작가하고 말씀하신 네, 것 중에 네,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네. 그 MB가 굉장히 서민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일하다가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그 사모님한테 끓여오라고 한 적이 있다. 그게 이제 라면만 먹는다고 서민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서민은 자기가 끓여 먹지 그걸 그 시간에 부인한테 끓여오라고 하지 않아요. 죽어요. 그건 그랬다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인데 대개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뒤풀이 겸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라면 좀 끓여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먹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사실은 뭐 그게 이제 극적으로 희화화돼서 그런 거지만은 라면을 먹는다고 해서 서민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이분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고통과 고난을 겪어서 그걸 딛고 일어선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뜻밖의 허세나 허영이 있습니다. 고급 와인을 찾는다든지 뭐 캐비어 이런 허세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일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닥치면 그건 뭐 그래서 같이 돈을 안 쓰고 계속 모으기만 하신. 닥치면 그건 이제 뭐 아주 극단적인 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 그런 허세가 없다는 것도 굉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모를 얘기한 것인데 이제 뭐 비판을 하려고 하면 뭐 라면 먹으면 서민이냐, 뭐 라면에다가 무슨 뭐 금달걀 넣어서 먹냐, 뭐 이런 희화 그때 뭐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가 네. 이제 2008년 광우병 집회 끝나고 나가지고 네. KBS하고 MBC 방송 장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일이 네. 진행되던 시점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언론 운동하는 사람들 틈에서는 어떤 이제 풍설이 떠돌았냐면은 그 변희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네. 그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MBC 장악을 위한 뭐 시나리오를 브리핑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요? 있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려면 뭐 청와대 뭐 기록을 봐야 된다라든지 출입 기록을 봐야 된다든지 막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뭐 MBC 무슨 정상화 방안 뭐 저희는 이제 정상화라고 얘기하죠, 그죠? 장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방안을 무슨 논의할 만큼의 그런
위치나 입장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도 청와대 안에 있는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다 가깝게 아는 그 사이니까 잠깐 들어왔다가 뭐 인사하러 들렀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는 사실 차이도 많이 나는 까만 후배고 그럴 정도의 뭐 사이는 아니었고 또 적절치도 않다. 그리고 그때는 또 제가 목에 힘이 빡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변희재 씨가 와서 저한테 그런 브리핑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아까 이제 정권 실세인데. 정상화라고 해야죠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은 같으신 건가요? 언론 정상화요? 장악이 아닌 정상화 과정이었다. 저는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우호적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것이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다 하도록 돼 있다. 뭐 지금도 뭐 여러 논란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불법적 방식으로 했는가 합법적 방식으로 했는가 우리 민주주의의 절차와 원칙에 맞는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불법적이거나 그런 부분으로 일하지는 않았다. 그 청와대 들어가서 조인트 까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저 밖에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분 사장들께서도 지금 법적으로도 지금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생각할 때 그게 적절했는지. 그래서 그 뭐 조인타를 제가 또 연배도 한참 위인 그분 조인타를 제가 어떻게 까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송사 안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성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뭐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누군 잘라라 하는 그런 관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우호적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죠. 그건 뭐 직접적 방식이 됐든 간접적 방식이 됐든 소통을 통하든 그죠? 만약에 이제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 또 가신다면은 예. 앞으로 또 그런 식의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실 겁니까? 그건 뭐 누구든 해야 되는데 다시는 근데 그 자리에 가고 싶진 않은데요. 네. 외부자로 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풀기 토크 치고는 꽤 긴장하셨었나요? 아니요, 조금 그래도 네. 풀리셨나요? 히팅이 되는데요. 히팅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60%가 넘는 최대 흥행에도 불구하고 반전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를 지켜본 외부자들 어떻게 뭐 다들 예상한 결말이었습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초 선거가 될 수 있다. 뭐냐? 저도 그동안에 뭐 지역에 뭐 저 대구 뭐 진주 이런 다니면서 폭삭 망해야 한다. 폭망이라 그러죠. 그런 여론을 너무나 곳곳에서 들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에 실용 보수 개혁을 하자는 집단과 아니다. 계속 우리는 강력하게 혁명적 상황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운동권 중심 세력들의 강원파가 결국 분화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즘 암흑기가 오래 갈 수도 있다 하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보수는 시대 부적응이에요. 지난번 탄핵은 제가 볼 때 반민주 보수에 대한 심판이고 그렇지. 이번 지방선거는 반평화 보수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이제 낡은 면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치 선거가 돼버린 건데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실제 일하는 사람도 다 지금 전 정말 미안해요. 우리 당 후보들한테. 우리 당 후보들도 현직 구청장들도 있고 현직 의원들도 있지만 거의 싹쓸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런 여전히 우리 보수 내에 이 반민주적인 걸 극복하지 못하는 세력이 많이 있고 또 여전히 빨갱이 장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반공 보수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갱이한테. 그러니까 남북 빨갱이가 합작해가지고 우리 반공 애국 세력을 지금 탄압하고 있고 압살하고 있다. 그 양반들 생각이 지금 생각이 그런 거기에 거예요. 내몰돼 있다. 네, 우리 그래서 싸워야 된다. 이제 트럼프까지도 여기 합사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고립시키고 있다 하는 일종의 피해 망상증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공 보수가 승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북한 변화의 본질이 지금 북한은 수령 사회주의, 수령 자본주의로 바뀐 거다. 김정은이요. 김일성에서 박정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공 보수가 필요가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좀 은퇴하셔도 된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은퇴하면 안 되고 절실하시던데. 복직하셔가지고 정말 항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에너지 때문에 한국당도
지금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막 트럼프 비판하고 막 이런 걸 딱 보니까 저 보면 반미 자주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ML이 이런 거를 다 보는구나 내가. 말씀하신 자주민주 통일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반미자주화, 북한 민주화해서 수통일. 북한 민주. 도대체 20, 40대에게 매력이 없는 그런 매력 자산을 갖지 않고 무슨 재간으로 정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10년 뒤면 그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될 거고 이미 38, 6세대가 50대 진입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진짜로 폭망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오히려 그게 지금 현 여권이 내부 분할을 해서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있다. 이쪽은 아주 울트라 보수가 되는. 예. 자, 지방선거 이후에 운명의 갈림길에 선 세 남자가 있습니다.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 먼저 안철수 전 후보를 좀 볼까 합니다. 하태경 의원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전 인터뷰에서 저 안철수 캠프 내부자 아니에요. 하고 정말 사전 인터뷰할 때 하 의원님한테 여기서 좀 대신 대답해 주실 분은 아 그럼요.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럼요.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지방선거 얘기 나오자마자 내 코가 석자다 뭐 이렇게 단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상은 안철수 후보가 뭐 당선 소감문도 미리 써놓을 만큼 확신이 좀 있었다. 진짜? 이거 실화임? 아 이거 내가 가짜 맞습니까? 100% 가짜 뉴스인 게. 가짜 뉴스인가요? 아니 그러면 왜 단일화 연연을 왜 해요? 예. 예, 그거는 뭐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제 3자가 보면 진짜 외부자들이 보면 단일화 해도 안 되는 게임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나 뭐 다른 사람은 단일화 미련 버리고 한국당하고 세게 차별하고 예. 맹공정해라. 주공적 방향을 타격방을 한국당으로 해라. 근데 단일화에 미련을 두니까 예. 저쪽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뭐 뭔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럼 네가 왜 있냐. 서울 시민들 뭐 정체성 입장에서는 논란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몰아줘야 될 이유를 못 찾은 거 아닌가 싶어요. 바른미래당은 그나마 새로운 여지를 가지고 여기서 힘든 데서 싸워온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민주평화당보다도 더 작살이 나더라고. 그 기초단체장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니까 바른미래당은 결국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애매모호한 모습 때문에 당 전체가 그냥 피해를 입어버린 것 같고. 예. 근데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분은 또 하시겠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력 대선 주자였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때 얻은 표보다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안 후보- 정계 은퇴 가능성 얘기까지 안 후보 나와서 정계 은퇴에 대한 내부자. 예, 내부자. 내부자의 입장은 뭐냐면 사실 안 후보한테 굉장히 고맙습니다. 미안하고. 왜냐하면 이 희생인데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하고 네. 희생이고 안 후보가 안 나오고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더 존재감도 없고 뭐 그랬을 거예요. 뭐 우리 해체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기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제 감사함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에서도 거의 은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완전히 환골탈태하듯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나온들.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 나온들. 뭐 도출하는 모습만 보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안 후보 결단에 달린 건데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침잠의 기간이 저는 오래 네. 길 거라고 봅니다. 뭐 몇 년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피로감이 누적이 돼서 이렇게 3번씩 했는데 계속 적어지고 있잖아요. 존재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고리를 끊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외국 가서 뭐 자기 충전을 좀 더 하든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보고 딴 데도 좀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왜 미국만 가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뭐 딸의 학위 수료식 때문에 그랬다 하니까. 러시아 갈 수도 있고 뭐 북한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시절도 좋아졌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안철수 주변에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감이다. 나는 정말 안철수 대통령 될 때까지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 5명만 있으면 됐을 거예요. 이미 됐을지도 몰라. 전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대통령 만들어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항상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 저도 그 주변에 있다가 떠난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알아요? 그건 압니다. 근데 많이 늦었고 아직도 얼마나 요새 겸손해졌는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이제 사적인 대화 나누는 걸 공개를 하면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안 대표를 떠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왜 사람들이 우리 안 대표를 떠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예, 이제는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비즈니스 하다가 정치권으로 온 사람들 대표적인 이 저지르는 오류인데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바뀝니다. A 프로젝트 하다가 그다음에 B 프로젝트 하죠. 그럼 A 프로젝트 할 때는 A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들이랑 팀을 꾸려서 합니다. 그럼 B 프로젝트 하면 그 새로운 전문가들은 이제 지우고. 사라지고 네. B 프로젝트 전문가들이랑 팀을 꾸려서 합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 정치를 한 겁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같이 정치할 때는 그걸 잘 아는 사람들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독자 창당에서 할 때는 또 독자 창당의 전문가들이랑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심각한 반성을 하고 있고 이게 정치의 기본이 A 프로젝트 같이 시작했던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B 프로젝트로 가고 이게 서서히 산이 되고 그죠? 산맥이 되고 이런 과정이라는 걸 이제는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서 좀 정치해보자. 내가 이제 좀 철이 들었다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있는 와중에 또 이번 시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은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닥이잖아요. 또 여기서 좀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더 바닥으로 가는 거죠.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저는 그 사람이 속한 정당을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아, 저 사람 인물이다 싶으면은 그 한국 사회 전체에서 좀 아껴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제끼려고 소모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사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라고 하잖아요. 제 입장이랑 같네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도 그래서 쓴소리 많이 해야 돼요. 아니 보호하기 위해서도 은퇴하라는 얘기를 하셔야 은퇴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 말은. 네, 맞아요. 지금 더 상처를 입으면 이제는 그렇습니다. 갈 데가 저기 없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예. 아니, 갑자기 또 태극기 들고 나타나실까 봐 걱정이에요. 절대 프로젝트가 또 바뀌면 그러면 최악이고. 저쪽에 결집력이 제일 있더라 이렇게 되면 또 한 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선자인데 사실 선거 때부터 뭐 온갖 스캔들과 뭐 의혹들 또 네거티브 전쟁이 아주 빗발쳤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 그랬으나 역전 드라마는 없었죠. 저는 요 말을 하고 싶네요. 그 흔히 진실은 부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을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하는데 극단적 비유를 들면 돌 매달아서 호수에다가 살인한 사람이 시체 버려도 나중에 떠오르잖아요. 4.19가 그래서 벌어지죠. 예, 아 그렇구나. 게다가 저는 제일 좀 그 한편으로 이렇게 찜찜하달까 생각했던 게 우리 이재명 그 후보께서 그 바쁜 시장을 할 때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저희도 이거 그런 예능 프로그램은 시간 더 걸리거든요. 거의 어떤 때 하루씩 걸리는데 그 바쁜 성남시장을 해서 왜 그걸 했을까? 제가 그때 그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아 이거를 뭔가 사전에 예방하려는 그 이미지 세탁 작업이다. 그리고 요번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재명 시장을 구한 제일 큰 공로자는 그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어쨌건 뭐 했던. 그러나 진실은 떠오른다. 그리고 이슈는 본인의 자리만큼 점점 더 커져요. 옛날 병풍 의혹이나 다 보세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서는 막 이런 일도 생기니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문제는 뭐 개인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관여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토론한 사람들이 그 민주당 쪽이죠. 그러니까 이 팩트를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김부선 씨가 토론을 했던 상대방들이 경선 과정에서도 그게 큰 이슈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 이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 공천 주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 다 그분들이 진영론 때문에 친목의 카르텔이 조성이 된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거는 진보 진영 내에 굉장히 불건강한 요소고. 근데 제가 어쨌든 굉장히 좀 진보 진영 높이 평가하는 게 그 안에서 일부 친문 세력들이 이거는 진영보다 양심이 먼저다. 이런 깃발을 들고 나온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다. 저는 거기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컨대 공지영 씨가 그걸 문제 제기한 건 그런 측면인데 그 친문 지지자들이 한 거는 다른 측면이거든요. 전혀 다른 측면인 게 친문 대 반문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씨가 친문이잖아요. 문재인을 대변한다고 믿어버려 이 사람들은. 그다음 이재명은 반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 전해철 이꼴 뭐가 되냐면 이재명 대 문재인인 거예요. 이런 허구적인 스토리가 머릿속에 또 한편은 그 친문 세력들이 이 사람들 이용을 해요. 얘들이 나중에 여차하잖아요. 그럼 누가 되면 드루킹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사실 민주당에서 후보잖아요. 추미애부터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로 지지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 공격했죠. 표창원 의원 공격했죠.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 공격했죠. 심지어는 성역과 달라면 낙검수까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김병수 의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도 그건 정치인들한테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정치인들한테 그 지지자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관계 제발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어쨌든 과거부터 그런 정보를 일부 알고 있었지만 그냥 정치 공세다. 예.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그간의 라이프 스토리와 또 시장으로서 보여준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도 통과하고 지사도 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그 포인트보다 더 아쉬웠던 게 이 양반이 지금 경기도지사 한 번 하고 끝내겠다고 정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색이 지금 대권 잠룡이라고 지목을 받고 있고 본인도 지금 그걸 부인하지 않는데 당선된 상황에서 언론의 인터뷰에 대해서 보인 모습 아 그건 정말 저는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엉뚱한 질문을 자꾸 했었는데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자와 그 당선자와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언론이 당선자한테 당연하죠.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의가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어떤 그 언론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분이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지. 언론과도 그런 정도 인식은 갖고 있어야지 공직자가.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언론하고도 계속 싸워왔어요. 그렇죠. 그 많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또 있죠. 언론하고 싸워가지고 또 이겼습니다. 계속.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 나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고 이것도 내가 이겨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쉽게 말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다다. 역시 기존 정치인하고 달라.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구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이게 이재명이에요. 지금 그걸 본 겁니다. 실제로 본 거고, 한국의 이 성격을 본 트럼프를 거예요. 지금 한국의 푸시는 트럼프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수많은 면도 있고 진짜 저 친문들이나 미워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한테 큰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입장은 아까 양심 그리고 국익을 생각할 때도 좀 용인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이 들었어요. 스캔들 관련해서 지금 밤이당에서 고발을 한 상태죠. 근데 이게 수사가 만약에 진행이 돼서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드러나면 혹시 도지사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게요. 이제 선거법 우리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허위 사실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이걸 인정했으면 판사가 이게 인정했으면 후보 자격이 박탈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지사 자격 박탈에까지 이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격차도 보거든요. 1등, 2등 격차. 그러니까 1등, 2등 격차를 뒤집을 수 있었냐. 뒤집기는 어려운 정도다. 이러면은 뭐 자격은 유지되고. 근데 당시에 이제 국민 여론 이거를 우리 시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후보를 이런 도덕적 판단이 저는 제일 중요할 거라고. 법률적인 판단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 의원님 말씀처럼 선거사법의 재판은 굉장히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죠.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이걸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해가지고 당선무효용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허위사실 공표의 행태가 대개 상대 후보를 상대로 이제 흑색 선전을 하는 경우에 가짜뉴스 유포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짓 공약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자신의 경력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배제해 왔고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이례적인 경우예요. 판례가 쌓여있질 않죠.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다 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 공세 상대가 세게 걸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응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봐주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뭐 면장 선거가 아니었고 도지사 선거기 때문에 이게 또 당선 무효가 됐을 때 가져올 파장이나 이런 것도 또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법 이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꼭 나중에 뭔가 새로운 팩트가 나와서 더 궁지에 몰리.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정치 공세로 그냥 끝날 일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되면서 진짜 새로운 그 스모킹건이 결정적인 어느 구석에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 정치 공세로 끝나겠죠. 네. 이럴 때마다 노자 말이 생각이 난다고요. 하늘의 그물망이 엉성한 것 같지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천망은 회회하지만 소위 불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지켜보죠. 네.
유권자들이 판단할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저런 식의 갈등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갈등적인 모델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걸 어떻게 평가하신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내릴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자, 지방선거와 세 남자 마지막 사람은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를 했죠.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영원히 사퇴를 할 것이냐? 이제 벌써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재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전문가. 홍준표 전문가. 첫 번째로 얘기를 들어야겠죠. 아무래도 전문가. 저격수 전문가. 이제 뭐 한국당에서 저한테 감사장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저격을 좀 하지 안에서. 아 와서 이르는구나. 뒤로 가지고 와서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 있지. 이거 좀 한국당의 한계예요. 글쎄. 예. 큰 인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바른정당에 처음에 우리가 한 33명 정도 되다가 예. 그 이제 9명 남겨놓고 31명으로 다 20몇 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우리 내부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넘어간 사람들은 홍 대표가 친박을 확실히 청산한다. 저것만이라도 평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반론을 편 게 저건 쇼입니다. 이미 대선 때 보지 않았냐. 대선 때도 그렇죠. 친박 이용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박근혜 출당시킨다고 했다가.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한국당 의원님들 저를 만나면 하태경 예지력이 있네. 예지력은 있죠. 우리 딸 여기 왔어야 돼요. 아, 그럼 예지력 있는 분한테 다시 와야지. 왜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예지력만 있다 그러면. 예지력만 있어. 원래 현자는 외로운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국당도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또 망하고 네. 그 안에서 소위 제가 볼 때는 이제 냉전 극우 세력이에요. 시대 교체예요. 시대 교체이기 때문에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싸워야 된다. 안 그러면 다 같이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은 이제 홍준표가 물러났으니까 다시 컴백하면 2번 죽죠. 저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뭘 호시탐탐 기회는 노리겠지. 대신에 외부자들 고정으로 오면 이 시청률이 대박 나겠죠. 그런 식으로 전업을 하시는 게 맞지. 연락 주십시오. 네, 네. 홍 대표 단독 프로그램 만들어도 이제 시청률 대박 나요. 그러면 뭐 차기 당권에 좀 뛰어들 만한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나요? 근데 사실 저는 확신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치인들 보면서 제일 예측 불가라고 본 사람이 1등이 트럼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트럼프는 좀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시원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근데 미국 협상을 아직도? 예측 1등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항상 약간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지난번에도 지방주에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예. 한 인터뷰에서 며칠 안 갈 겁니다. 실제로 며칠 안 갔어요. 또 가더라고. 바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컴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도 정계은퇴 몇 번 하셨잖아요. 대선까지도 괜찮았죠. 대선까지도 호감도가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요? 예, 대선 때. 그런데 그 이후에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도 다 마음이 떠났어요. 회복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대표 네. 둘 중에 성찰의 시간을 비교하면 홍 대표가 2배는 더 이상 많은 시간의 성찰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홍 대표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총선 때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에 나갈 수밖에 없고 내지는 뭐 부산으로 간다 치고 본인은 TK로 가면은 당선 가능성은 내가 더 높다. 굳이 대권 후보가 아니더라도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하겠다. 이 생각을 안 하실까요? 홍준표 TK 나가면 TK도 전멸될 텐데. 그걸 허용하는 당이 되면. 허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천권자가 누군지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럼 다 본인이 TK에서 나가려면 본인이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국당이 그 자유한국당 그 선거 직전에에서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저도 보도에서 얼핏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사를 뭐 영등포 쪽에 매각해야 된다 그랬죠. 예. 작은 곳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야, 선거 끝나면 천막 당사를 가든지 여의도 그 무슨 저 고수부지 가서 저거 해야 될 판인데 무슨 줄여서 가냐. 집 다 뜯어서 해체해야 될 판이니까 좀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홍 대표 개인의 문제 이전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치 지형과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해야지 여기서 또 어떻게 대충 뭐 좀 우물딱 해가지고 집 좀 뭐 이렇게 칠 좀 새로 하고 하겠다는 생각 가지면은 그 저부터도 자유한국당 제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당원이더라고요. 저는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는데 승계를 해서 저부터 탈당할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예측을 하면 한국당 전당대회 안 합니다.
전당대 하면은 네. 총선 때 그냥 망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렇지. 점령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외부에서 들어가야 돼. 외부에 칼이 있어야 돼요. 제2 김종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의원들 100몇 명은 전부 다 목내놓고 치시오. 그렇지. 조원진 정말로- 의원을 복당시키면 확실하게 예. 휘두르시잖아요. 아, 그렇지. 가능하죠. 바른미래당 분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그 점령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생각 있죠?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인데 한국당에서 비대위를 바른미래당이 구성해서 해라. 이러면은 뭐 그러면 안 되죠. 저 김성태 전화가 의원이나 있어요. 장재훈은 어떡하라고 우리가 다 반대해야지. 그 양반들 그거 안 돼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당이 깨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의원님 말씀처럼 선거가 총선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시려고는 할 텐데 저는 그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 그거 때문에 당대표를 꼭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반농담 진단사는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감히 못하는 게 우리 당 처지가요. 우리도 반성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약간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유승민, 안철수 이제 두 빅맨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려보고 이렇게 타협시켜보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두 분 안 친해요? 지금? 강골이에요, 강골. 그러니까 둘 다. 친하고 안 친해도 저는 유 대표랑은 좀 친해요. 농담도 하고 그냥 형님 글쎄, 동생하고. 그렇게 친한 거. 근데 공적인 문제에 딱 서면 공적 마인드가 발동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그게 장점이다 큰 단점이에요. 원칙에서 양보를 안 해요. 그리고 한 후보도 그런 면에서 자기의 큰 고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이 당의 재건이라는 게 뭐 쉽지 않은데 요번 선거 직전에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제가 사는 동네에 가까운 저 뭐 서초 사는 사람이니까 강남 쪽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망하면 안 되고 쫄딱 폭삭 망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진짜. 이원정 정무수석 같은 분들도 저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수 진영이 예. 사실 자학 선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좀 무책임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산에 불이 적당히 나면은 새로운 싹이 돋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홀라당 다 산불이나 태우면 잡목도 없어지고 오히려 정리가 돼야지 판이 정리가 안 된 데서는 거기서 아무리 거기다가 갖다가 얹어봐야 그건 회칠밖에 안 돼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루킹 특검호가 마침내 닻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으로 임명된 인물은 바로 허익범 변호사였는데 뭐 요즘 구체적으로 수사팀이 좀 꾸려지고 있죠. 같이 한번 잘 팀을 꾸려볼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의 중앙 조직이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은 지금은 여론 조작 시대입니까? 저는 사실은 특검 후보자로 네 분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분이 될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네 분 중에 한 사람은 김경수 당선자하고 같은 진주 동양의 동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 출신이라서 호남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랬을 거고. 한 분은 이제 조금 더 공안 색채가 강한 분이어서 치우쳤다고 보일 수 있고 이분이 이제 제일 무난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의외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하시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애초에 예. 그분 아니면은 대통령이 안 뽑아줄까 봐. 예측하셨나요? 하여튼 그런데 특검 보도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야별로 이제 책임을 하는데 한 분 이름 나왔을 때 보고서 거기는 전혀 수사 전문가도 아니고 오로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 좀 컴퓨터의 발달 뭐 이런 정도인데 거기가 이름이 오르내리길래 여기 지금 사람이 진짜 되게 없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좀 표현은 좀 실례인지 모르겠으나 약체팀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 정권 초반이기도 하고 기초 수사가 잘 안 돼 있는데 지금 누가 들어가서 한다고 제대로 되겠느냐. 사실은 검사장 출신인가 아닌가 하는 게 그 검찰 내부를 움직이고 지휘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인가 봐요. 예비역 계급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검사들에서는. 네트워킹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뭐 수사를 할 때 그리고 특검보들이 여러분들이 다 고사를 하고 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수사가 제대로 되게 어렵겠다는 게 거의 뭐 중론인데 뭐 지켜봐야죠. 뭐 저희가 예단할 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기억나는 특검은 최순실 특검밖에 없어요. 예. 특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예. 그래서 이번에 특검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 굉장히 심하실 것 그렇겠죠.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시면 뭐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해 줄 거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아까 초동 수사 얘기 뭐 잠깐 그 첨언을 하면 이른바 최순실 특검 때는 그 앞에 이 검찰이 사실은 초동 수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짜놨죠. 열의를 갖고. 네. 근데 이번에는 기초 수사가 안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고 그것은 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그나마 좀 성과가 있으려면 저는 청문회를 같이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를 새누리당 매크로도 나왔으니까 예. 둘 다 싸잡아서 같이 하자. 정치권에 실세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정치권에서 뿌리 뽑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뭐 실제로 최순실 특검 때도 청문회 때 이슈 됐기 때문에 특검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뭐가 핵심 쟁점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 예습이 다 됐던 거죠. 아무튼 뭐 민주당이나 뭐 한국당이나 양당이 저는 이런 결단을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번 특검으로 그러니까 한국당 전신 새누리하고 한나라당의 매크로 의혹도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법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법으로는. 네. 개정해서 아니, 이제 이럴 그게 경우는 좀 됩니다. 포함돼야 되는데 연결이 될 경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 이 매크로 조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배를 갈아타서 지금 청와대 근무하더라. 완전 반전 그러니까 대통령 가까운 누군가가 있어야. 그렇죠. 신발 거꾸로 신고. 일단 네. 저는 이게 이제 특검은 시작했지만은 사실상 이게 검찰에서도 참 받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건 같았으면 검찰에서 가만 있어 우리가 먹을래 예. 덤벼들었어야 했는데 안 먹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향가 없는 사건이고요. 첫 번째 그 신문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단독이라고 떡새 달고 나온 기사들을 쫙 보니까 몇백 개예요. 근데 문제라면 다 읽어봐도 스모킹 건이 없어. 하나도 물증이 없는 거예요. 실체 자체가 없는 사건인데다가 두 번째가 이제 한나라당의 이제 매크로 사건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드루킹이 자기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범행 동기를 설명할 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한나라당에서 그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만약에 영향이 되지 발표하면 않냐. 우리가 또 진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게 됐다고 했는데 사실 보게 되면 한나라당 거는 당에서 당에 조직적으로 당에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 거잖아요. 예. 반면에 드루킹 같은 경우는 사인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드루킹 특검을 할 때 그 도덕적인 우위, 우월성 같은 것도 지금 상실돼 버린 겁니다. 명분 자체가. 그래서 이 특검이라는 건 내가 볼 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드루킹 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경남지사로 김경수 후보가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됐는데 그건 드루킹이 출마해도 됐어요. 아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그건 아닌 거는 것 이제 같고. 우리 최 변호사님이 실제 드루킹 출마했으면 안 될 것 친구시잖아요.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혹시 뭐 축하 전화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뭐 저하고 친구라고 하지만 대학 때는 하 의원님하고 더 가까웠을 거라마 저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거리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학 간부 같은 출신이잖아요. 운동권이긴 한데 단과대가 달라가지고요. 같이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일을 한 적은 없는데 운동권이기 때문에 그분도 노선은 같은 노선이었나요? 같은 노선. 족보는 같은 족보인데 단대가 다르다는 건데 하여튼 뭐 관악 자주파. 이거 차이가 나는 기부 게- 모임에 잘못 낀 것 같은 생각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저는 김경수 이제 지사죠. 지사가 살아있는 스모킹건이라고 생각해요. 드루킹도 살아있는 예. 스모킹건이고 진술을 보면 일단 김경수 지사는 계속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드루킹 몇 번 만났냐. 처음에 대여섯 번 하다가 그다음에 7, 8번. 이때까지 봐줬어. 한두 번 차이인데. 그다음 16번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드루킹과 문자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어요. 예. 그다음에는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문자로 갔을지도 모르겠다. 약간 비틀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문자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선거 때? 대놓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커진 이유가 자기 거짓말을 막으면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있고 이건 다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드루킹이 조선일보에 장문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 편지에 보면 김경수가 주범이라고 돼 있어요. 드루킹 주장이죠. 주장인데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을 어떻게 믿냐. 그런데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이 진실이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한나라당이 매크로 썼다. 그 매크로 쓴 게 정치적 동기는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이거 써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정권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편지에서 진위를 가려야 되는 것은 이걸 김경수한테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시연을 하고. 실제 제작 개발 들어갈 때는
보고를 했다고 나와요. 드루킹 주장이죠. 드루킹 네. 주장이. 네. 근데 문제는 드루킹 전체 편지 중에서 한나라당 관련된 건 다 맞고 민주당 관련된 건 다 틀렸냐. 이렇게 볼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 김경수 지사가 살아있는 스모킹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까 싶어요. 아까 우리 이재명 당연히 기자 다르죠. 왜 당연히 말씀을 다르죠.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로 됐기 때문에 제가 네. 법률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특검의 특징이요. 검찰이 특검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지 않은 최초의 특검일 겁니다, 아마. 네, 원래 특검 만들려고 그러면 검찰이 막 악을 쓰고 반대를 하거든요. 왜 그걸 우리가 하면 되지 그러느냐 하는데 그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그 안 한 것이고 특검 구성이 어려웠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거는 좀 멍성했었고요. 단지 이제 우리 하 의원님 말씀처럼 말이 왜 자꾸 변하냐. 그리고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 그 드루킹이 오직하면 저러겠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치적 의혹으로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드루킹의 편지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나온 것도 없고 드루킹의 조직 내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뭐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나도 그걸 알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한 사람들도 지금 없거든요. 그냥 오로지 이제 한나라당 조작한 게 맞으니까 다른 것도 맞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꺽쇠 달린 단독이랑 꺽쇠 달린 기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다 이거 영양가가 없고 물증이 없어요. 스모킹건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 매크로를 올렸거나 이런 거 아니라 이런 걸 갖다가 정당에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정당에서 여론 조작을 위해서 시작했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경찰에서 실수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 뭐 수사에서 실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정치적인 의미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서 실수를 한 거예요. 이른바 업무방해 사건처럼 처리하려다가 정치권에서 막 들고 나오고 나니까 그때서 해명을 하다 말이 꼬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간 거지. 사실상 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간단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당선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데서 굳이 무리해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보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다 잘못된 건데 처음에 김경수 지사는 대선 선거 직전에 만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탄핵 그 국면에서부터 2016년 말부터 이게 서로 접촉이 일어났고 경선에서 이기는 것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거든요. 실제로 댓글을 1등을 만들잖아요. 이 댓글 1등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매일 아침 발언할 때 주요 댓글들을 다 살펴요. 이게 민심의 바로미터고 기자들이 살피고 작가들이 살피고 외부자들의 화두장할 때 그게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실전에서 자기들이 대통령 만들어야겠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을 저는 김경수 지사가 경선 과정부터 봤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댓글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이거는 베스트 댓글 안 올라와 있죠? 김 지사한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베스트 댓글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워풀한 집단을 누구한테 주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가 만약에 2016년에 같은 역할을 하는 홍보 참모였었다면 절대로 공조직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민심 조작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예를 들면 그 반기문 총장 퇴주잔 사건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슈화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거든요. 그 뒤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뭐 직접 공조직에 있지 않았다든가 뭐 아직 증거가 나왔지 않았다든가 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폄하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술이라고 하는 게 2014년 선거까지는 그렇게 지금처럼 대규모로 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해 있질 않았었어요. 본격적으로 이게 쓰인 거 2016년 그 대선이었는데 더구나 이 만약에 그 말씀이라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도 매크로를 돌렸다. 그건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아니죠. 확률이 큰 건가요? 사실일 수 있으나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아직 의혹만 있고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는 증언만 있고. 지금 증거가 했다고 얘기하는 이쪽은 지금 드러난 정황 증거가 많잖아요. 그래서 법을 아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저쪽은 문건도 나왔고 문헌도 나오고 새누리당 보고서도 내부자였던 나오고 다 사람을 나왔는데 말씀드리면 예. 저는 몰랐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매크로를 썼던 게. 한나라당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 때도 있었고 새누리당 때도 있었다는 건데 매크로를 썼던 것이 당 최고위나 당 대표의 승인하에 썼다면은 그거는 정당 해산 사유예요.
그렇죠. 정당 해산사유입니다. 반민주정당이고 잘 됐어요. 이번에 그것까지 드러나서 그냥 당 저거 없어지면 국민들이 제일 박수 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정당 해산 전문가가 됐어요. 종합진보당 하나 깨보더니.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은 한국당도 그걸 알고 있어서 은폐를 했다. 예. 이렇게 되면 한국당도 그냥 해산되고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아무튼 민주주의 조작에 가담했을 때 그거는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시대 전체적으로 그건 용서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그랬다. 그거는 반쯤은 이해돼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또 제가 얘기한 또 포인트도 탄압됐잖아요.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돼. 우선은 그런 정도의 어떤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정당이라면 일단 이런 논란에 청와대 안방까지 불똥이 튀어들었으면 먼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정 수사하겠다고 얘기해야지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 요새 유행하는 말로 쉴드를 쳐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기관이 했다는 게 다르잖아요. 아니지요. 그게 같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딱 예단해서 아무 아니 감과 비유를 관계가 하시는 게 없다고 다른 거예요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한 거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국가기관이 좀 논란을 좀 따지지 해도 않아요. 거일 수밖에 없죠 그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김경수 의원한테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뭐 선거 때니까 그 사람 도움이라도 좀 받고 싶었겠죠. 근데 앞으로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왜냐? 이 바닥에 정말 이런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이른바 브로커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서프라이즈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총선 출마한 사람들 인터뷰해주고 그때 돈을 벌었고 3억인가 벌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그때 3억을 그런 장사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드루킹 사건이고 그때 얘들도 서프라이즈 출신일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예. 출발은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프라이즈가 대표가 또 자기 아내 또 청탁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 해주면서 자기들 망상증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의 정책 영향력이 있고 내가 여러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대가로 돈 줘. 아니면 자리 줘. 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 지금도 있고 지금도 팟캐스트에서 보면은 여기저기 뭐 또 인터뷰 해주면서 자기가 이제 또 요번 사실 숟가락 얹는 거죠. 예. 자기들 없어도 이길 텐데 나중에 끝나면 내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긴 거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0%는 동의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정통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양쪽이 다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잘못이냐 이런 결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양쪽이 저도. 다 해서 다 나쁜 놈들이고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그게 큰 잘못이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잘못인데 그게 정말 뭐 특검까지 해가면서 뒤집을 만한 그런 잘못인지에 대한 확신이 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때 특검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하자면 말이 뒤바뀌고 또 새로운 증언이 나오니까 또 말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받아서 이거를 진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사실? 음모론자들의 정확히 문제인데 얘기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처신의 문제라고 생각해. 자꾸 모든 걸 법률적으로 따져갖고 이게 뭐 증거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 병풍 사건 나중에 조작됐다는 거 드러났는데 그래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시민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동의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시민의 눈높이가 국정원 댓글이나 사이버사 댓글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여러 가지로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드루킹 댓글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시민들이 느꼈다면 김경수가 절대 당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의 눈높이를 지금 못 맞추는 정도로 증거도 없고 그냥 정치공세 일방적인 음모론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안 된 거죠. 이슈화가 안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슈화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눈높이를 충족을 못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인정해요. 시민들이 눈이 밝기 때문에 인정해요. 국정원 댓글과 지금 당에서 공조직을 이용해서 사용한 그 댓글과 이게 지금 한 몽상가에 의한 어떤 이런 댓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지금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몽상가의 그걸 거라는 학교에서 거는 터득시키면 안 돼요. 그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이에요. 이동가산병을 제가 굉장히 좋은 명언을 하셨는데 진실에는 부력이 있다. 그럼요. 그것 때문에 MB가 지금 구속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MB가 지금 구속된 겁니다. 좋은 명언을 하셨는데 진실에는 부력이 있다. 그럼요. 그것 때문에 MB가 지금 구속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MB가 지금 구속된 겁니다.
또 그렇게 가면 제가 이제 올라가지. 아니 그래서 둘다가 MB로 가.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기승전 MB야? 특검이 BBK 특검 때 아무것도 안 나왔다가 이번에 다 드러난 거잖아요. 예. 사실 저는 똑같은 게 반복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은 보시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쫄아 있거든. 진술하는 사람들이 쫄아 있고 권력에 부력이 조금 더 지켜보고 부력이 없다는 게 얘기하시자고요. 입증이 되면 그때 큰 소리 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민주당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고발한 거 두고 자한당에서는 이거 드루킹 물타기 아니냐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물타기 아니고요. 휘발유 타기입니다. 휘발유 타기인가요? 왜냐하면 두 사건을 비교해서 국민들은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한나라당 거는 검사들이 부담 없이 할 거 아닙니까? 뭐 수사권 조정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더 잘할수록 수사권 저기 줘야 되겠다. 네. 지금 종로경찰서에서 맡았다 그래요. 그럼 종로경찰서는 이 드루킹 사건으로 이런 점수를 여기서 만회해서 배당도 아주 신속하게 했더라고요. 수사권 가자.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요 드루킹은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압력을 받죠. 특검도 압력을 받고. 그래서 이건 물타기가 아니고 완전히 휘발유 탄 거고 민주당이 이 시점에 고발을 해준 거는 전 진짜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결국은 드루킹 사건은 특검이 하고 지금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댓글 사건은 경찰이 할 텐데 이제 특검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쪽 수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하 의원님 말씀처럼. 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 지난주 한반도에 있었던 또 하나의 빅 이슈, 세기의 담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이 CVID 아닌 CD만 담겨 있다 이런 논란도 여전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하태경 의원께서 뜻밖의 일침을 날리셨더라고요. 제가 요즘 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거는 친문보다 더한 친문입니다. 대통령 입장을 진짜 그렇더라고요. 선봉해서 지금 저는 정말 지금 반공 보수 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게 전향 선언을 한 거예요, 김정은이. 네. 그러니까 이제 반공 보수는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만 생각했냐면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흡수 통일해야 이기는 것만으로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승리고요. 비용이 아주 적게 드는 승리는 북한 자체가 개혁 개방 정권으로 바뀌어가지고 스스로 핵무기도 뭐 거의 포기하고 변화해가는 경제 발전으로 이 좋은 쪽으로 변화해가면 이거 우리도 승리한 겁니다. 완전 한반도의 자본주의화가 된 거죠. 적화는 끝났고 이런 큰 역사적 맥락에서 이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CVID, CD도 뭐냐면 자꾸 VI 빠졌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타박을 이제 하길래. 완전한 비핵화만 있고 검증 가능과 불가역적이 빠졌다는 지금 그렇죠. 그걸로 논란이 그렇죠. 있는 V가 거잖아요. 검증 가능하고 그렇죠. I가 되돌릴 수 있는 불가역적인.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검증이 가능해야 완전한 거고. 그러니까 VI는 C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비핵화가 되려면 검증 근데 가능해야 폼페이오 되고. 미 국무부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2, 3일 이후에 폼페이오가 폼페이오가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들었어. 그 하태하태를 알아. 폼페이오가 제가 보기에. 아 진짜 핫한데요. 나는 그래서 김정은만 저 이야기 관심 가진 줄 알았는데 트럼프도 관심 가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통북이네, 통북. 아니 뭐 이건 뭐 조금 실무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CVID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상 간의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될 거예요. 2, 3주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러나 국가 간에 또 아니면 그런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한 협상에서 워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대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14공동성명에도 6.15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특히 9.19 그 합의에도 들어있던 내용을 후퇴했느냐. CVID에서 VI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외교 문서로 공표해야 될 문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둘이만 아는 얘기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둘 사이에 뭔가 주고받고 하지 않았겠어요? 트럼프가 나와서 그러니까 계속 손가락 들고 이러고 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고 옛날에 이제 양가 가문이 서로 동의하는 결혼을 할 적에 부모님 만나실 날짜 잡고 해가지고 한 번씩 가서 인사하고 해서 만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얘들 이제 결혼하는 거 허락하고 승낙하고 잘 준비해서 합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지금 혼수는 뭐뭐뭐 준비할 것이고 애는 몇 명 낳고 언제 날 건지가 왜 지금 안 나오냐 상견례를 했는데 그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가지 이 지금 모든 언론이 지금 실수하고 전문가들도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외교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외교적인 관점에서는 문서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은 안 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둘이 과속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애를 낳았어요 벌써 첫날 밤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큰일 났네. 우리한테는 이게 큰 도전인데요. 앞으로 코리아 패싱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트럼프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 안 하는 사고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렇지. 원희룡 지사가 예. 저기 그 김정은 또라이, 뭐 트럼프 또라이 그래가지고 좀 비난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제가 했던 말이거든. 원래 그 또라이 둘이기 때문에 일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아니 또라이가 역사를 그러니까요. 미친 사람이 역사를 만들지.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북한의 의중을 읽은 게 바로 뭐냐면 북이 정말 핵을 무장을 해가지고 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세계 강대국, 열강, 네. 핵 강국이 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당신들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 거기까지 진정성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불안한 겁니다. 아니, 축구공 하나밖에 크기인데 북한이 그 넓은 땅인데 감춰놓은 걸 어떻게 찾아 사실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무기는 원래 쓰기 위한 무기가 아니에요. 쓰는 순간이면 다 망하거든요, 둘 다. 내가 핵을 갖고 있다는 상대가 알아줘야 되는데 감춰놓은 상태에서는 이게 실제 핵 보유국으로서 행사할 수가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완전한 비핵화가 됐건 CVID가 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한 거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에요. 핵 문제라는 게 한 항목에 관련되는 서류가 용달차 한 박스 정도 될 정도의 서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지난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사실은 허구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자칫 이 착시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 지금 트럼프만을 놓고 얘기하면 합의한 것 중에서 구체적인 거 딱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미군 유해. 그래. 근데 그거는 사실은 기존에도 이어져 왔던 거고 새로운 것도 없는데 바로 즉각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북한으로서는 또 그게 장사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할 말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도와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그 카드 같은 거는 조금 너무 쉽게 준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100% 비핵화할 리가 있느냐? 저 없다고 생각해요. 할 수가 없어요. 100% 비핵화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뭐 수십만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면서 개발한 핵인데 북한이 신고할 때 100% 신고 안 해요. 이란도 그랬고. 그럼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견제 장치가 뭐냐면 여기 조항이 스냅백 조항이라고 있어요. 스냅백이 뭐냐면 속인 게 확인이 되면 새로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제재에 바로 돌입하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황이 좋을 시에 중단할 가능성을 언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큰 양보를 한 걸 수도 있어요. 한미군사훈련. 왜냐하면 한미군사훈련 하면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이 상당히 거의 준마비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둘 사이 대화에 그렇게 해주면 비핵화 비중을 늘리겠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은 딴 게 아니라 좀 경제 발전시키고 싶고 이거 좀 풀어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라고 호소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50% 비핵화할래, 50% 속일래 하다가 이제 한 70% 형님 올려줄게.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파격적으로 해주라 이런 부탁을 했을 거예요. 서로 오케이 한 거예요. 우리는 100% 비핵화 시켜야 되잖아요. 나중에 속인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미훈련 다시 해. 유엔 제재 들어가. 이러면 뜨거워서 다 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이 착각하는 게 100% 비핵화가 안 되면 무산시켜. 무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쟁할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군사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우리가 뭐 군사훈련을 중단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경제 제재에 못지않은 제일 아픈 카드예요. 이를테면 을지 포커스 훈련 같은 것을 하면 북한이 한 달 동안 거의 준 전신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이를테면 여기서 비행기 10대 뜨면
10대는 다 못 뜨더라도 내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래 그게 군사 대응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 뭐 기름 들어 심지어 등어 관제까지도 한다고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가뜩하나 경제적으로 위축되는데 진짜 압박 카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그거를 저는 그 부분은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읍수했을 거예요. 군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나한테 달라.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북한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그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입장일 경우에 그러니까 예, 이제 바로 동맹 그런 간 측면에서 신뢰 훼손됐다. 뭐 이런 또 시각이 있으니까.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이런 식의 쉽게 얘기하면 코리아 패싱 빌미를 저희가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먼저 쌍중단 그 문재인 특보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금방 그거는 양보할 수 있는 카드처럼 하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사전 상의 없이도 줘도 되는 그 카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착시를 미국에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자체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국내 그 여론 무마를 하려고 뭐 뒤늦게 지금 이제 수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큰 틀에서 어떤 역사의 진전에서 뭐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건 작은 일이 아닌 게 이런 일이 상시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도 점점 잘못하면 레이더에서 이 한국이 조금씩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운전석에 앉는 게 아니고 그 버스 뒤에 내려가지고 버스 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남북 간의 화해가 진전이 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만큼 꼭 외교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국면에서 또 우리는 결국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통일이라는 지고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핵화를 주도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했는데 뭐냐면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이 논의하던 것이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요거 주면 요거 주고 요거 주면 요거 주고 이렇게 단계적인 해법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이런 군사훈련 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당장 줘야 돼. 북한에서는 일단 연락사무실이라도 해라. 일단 빨리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겠다라는 달라.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받은 게 없는데 그것까지 주기 너무 뭐하다. 그러니까 일단 군사훈련은 뭐 중단시켰다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도 뭐 또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안 한 적도 있잖아요. 그 정도 사안이니까 던져줄게.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자 우리가 A를 하면 A1 또 B를 하면 B1 이런 식의 대응적인 어떤 조치로서의 그 프로그램을 논의하다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안 나니까 최선희하고 그 성킴하고 그 전날 밤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와서 비핵 프로그램을 주도해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프로그램을 짤 때 어차피 그거는 왜냐하면 돈은 한국이 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북한의 적절한 사전 말하자면 카드로 양보해서 견인해 낼 수 있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외교 협상이나 비즈니스 딜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의 선의에 기초한 협상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대방의 선의라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자꾸 상대방의 선의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는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협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최악의 경우 만약에 이것이 가다가 좌초에서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면 그만둔다? 그때는 더 엄중한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나름대로 또 치밀한 비플랜을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뭔가 전부 과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욕먹을 일인지 모르지만 저희 민심도 과속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적응.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이제 원인이에요. 아니 그게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그거를 견제하는 브레이크를 잡는 목소리를 사실은 적절히 야당과 언론과 또 식견 있는 또 뭐 그건 보수 정치인이라도 아니야, 그 문제에서 지금 다른데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맞아요. 이 시대를 주도하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TK예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김정은이 우리가 이거를 바지가랑하게 잡는다고 저 사람들이 늦게 안 갑니다. 자기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 입장에서 지금 가장 지금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아까 이야기한 한미동맹하고 주한미군 문제예요. 여태까지는요 이거 하나 있었어요. 한미동맹 불변, 주한미군 불변. 이게 약화되면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그리고 이걸 못 지키면 정치권이 잘못하는 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한미군 성격 변화도 논의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
이 다 냉전, 북미 적대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한미랑 북의 적대 관계에서 나온 것이고 적대 관계가 지금 사실상 소멸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보세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요. 한 시간 통화하면 전화 한 라인 깔았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는 한 20-30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김정은하고 더 오래 통화했다.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 거예요. 아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훨씬 정치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국하고는 갈등도 일반 많아요. 한미 FTA로 충돌해야 되고요. 주둔비로 충돌해야 되고요. 근데 김정은 진짜 좋은 애인이에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가지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주한미군 그 철수 문제나 한미 동맹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되는데 뭔가 상황을 이렇게 추수하는 따라가는 쪽에만 이 비중이 주어져 있으면 만약에 또 다른 어떤 그 변화된 상황이 왔을 때 제가 마치 차를 놓쳤을 때와 같은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가야지. 확 따가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탔어야지 당연히. 최선이지. 더나 중국이 지금 폭합한 뒷돈 대주고 지금 딱 팔짱 끼고 웃고 있잖아요. 그 중국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 지금 코 빠져 있는. 그러니까 이수성님 말씀대로 일본은 코 빠져 있거든요. 주한미군 어떻게. 철수 이슈 논란이 뭐 네. 우리의 입장, 북한과 중국의 입장까지 더불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발언이 나옴으로 해서 일본의 아베는 또 얼마나 잡으는 소리일 그러니까 것인가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지금 완전히 코가 빠져서 지금 사실 패닉 상태예요. 일본은. 아베를요. 우리가 너무 고립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요. 바로 그 얘기예요. 맞아요. 네. 아베가 흔들 수는 있어요, 판을. 왜냐하면 미국이 아베하고 더 친하고요. 예. 또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저 북한 개발할 때 결국 일본이 돈 대야 되거든. 일본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베가 고립되는 걸 너무 통쾌하게 생각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나 여론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아베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예. 기회를 놓치면요. 김정은이 바보입니까? 일본 필요할 때 직접 머리로 하죠. 한국 머리로. 직통해요. 자, 이번에 뭐 또 하나 화제가 된 것이 있다면 역사적인 순간에서도 SNS를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 트위터리언 본능이었을 텐데 만약에 이에 발맞춰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SNS를 시작하는 날도 곧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SNS 안 합니다. 안 할까요? 인터넷은 최후의 보루로 막을 겁니다. 남조선 네티즌들 봤으니까 못할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이제 그 진유관이 상상력의 잘하시네. 영역이지만 본인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트위터 같은 거로 이렇게 날리는 그 유사한 방식은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눈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다 바로 알고 그거예요.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하듯이. 그래도 가정이니까 제가 한번 리춘이가 빈이 되어서 위대하신 김정은 위원장이 작성하신 오늘의 깨똑상태 메시지를 공표하겠다. 트럼프 형 막팔 좀.